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은행 금융시장국 시장운영팀 차장 이종성이라고 합니다. 통상 강의라고 하면 얼굴을 직접 마주 뵙고 진행하는 게 보통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어 다소 어색합니다만 그래도 일단 만나 뵙게 되어 반갑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오늘 강의는 1시간 정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 주제는 공개시장 운영의 이해인데요. 이 용어 자체가, 내용을 떠나서 용어 자체가 다소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해서 거리감을 약간 줄이고자 관련된 언론 기사를 몇 개 첨부해 보았습니다. 나중에 유사한 언론 기사를 접하게 되면 그때 그런 설명이 있었지 하고 상황을 이해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크게 5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먼저 공개시장 운영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 통화정책 체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는 공개시장 운영이라는 것이 통화정책의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 가운데 하나이므로 전반적인 통화정책 체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는 것이 공개시장 운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의 핵심 내용인 공개시장 운영에 대해서 체계, 실제, 그리고 구체적 수단,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말씀드린 대로 먼저 우리나라 통화정책 체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화정책이라 하면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대로 죄송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거시경제정책이라고 하면 크게 정부의 재정정책과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으로 대별하여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정정책은 국민의 세금, 즉 세입을 기반으로 하여 수행됩니다. 그것과는 달리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은 독점적으로 화폐를 발행하고 재량적으로 통화를 공급할 수 있는 권한, 즉 독점적 발권력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래서 통화정책의 개념부터 살펴보면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대로 중앙은행이 이러한 독점적 발권력을 기반으로 금리나 통화량에 영향을 미쳐서 물가 안정, 금융 안정 등을 달성함으로써 경제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말합니다.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물가 안정이나 금융 안정을 최종 목표라고 하는데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중앙은행이 사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은 물가 안정이나 금융 안정과 같은 최종 목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요소의 영향을 받으면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정책 수단과 최종 목표를 이어줄 수 있는 다양한 지표를 활용하여 정책을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각각의 개념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통화정책 체계 그러면 최종 목표, 명목, 기준지표, 운용 목표, 정책 수단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먼저 최종 목표라 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가 안정이나 금융 안정처럼 중앙은행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최종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 최종 목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표들, 예를 들면 통화량이라든지 환율이라든지 물가 상승률 등의 지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통화 정책을 수행합니다. 이렇게 선택된 지표를 명목 기준 지표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은 명목 기준 지표도 중앙은행이 최종 목표와 마찬가지로 명목 기준 지표도 중앙은행이 직접 제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중앙은행은 자신이 직접 제어하여 원하는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지표를 활용하게 되는데 이를 운용 목표로 합니다. 운용 목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단기 시장 금리라든지 지급 준비금 등이 운용 목표로 활용됩니다. 이러한 운용 목표를 선택하고 나면 그
그 적정 수준, 운용 목표의 적정 수준을 설정하게 되고, 중앙은행은 우리 오늘의 주제인 공개시장 운영이라든지 또는 여수신제도 아니면 지급준비제도 등의 정책 수단을 활용을 해서 운용 목표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 관리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통화정책과 관련된 최종 목표, 명목 기준 지표, 운용 목표, 정책 수단 등 이런 걸 모두 포괄해서 통화정책 체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방금 설명드린 개념 중에서 최종 목표나 정책 수단은 각 국가마다 차이가 크진 않습니다. 차이가 있다고 해봐야 뭐 정도의 차이고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좀 다른 면은 이 명목 기준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국이 처한 경제 환경에 따라서 명목 기준 지표가 좀 달라지는데요. 그래서 그 명목 기준 지표를 가지고 통화 정책 운영 체제를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명목 기준 지표로 통화량을 선택을 한 나라는 통화량 목표제, 환율을 선택하며 환율 목표제, 우리나라와 같이 물가 상승률을 선택을 하면 물가 안정 목표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통화 정책 체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는데요. 이 오른쪽 슬라이드 오른쪽 그림부터 보시면 먼저 최종 목표는 물가 안정 그리고 금융 안정입니다. 그리고 이에 달성을 위한 명목 기준 지표로는 물가 상승률을 선택을 했고요. 그래서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에 수렴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물가 안정 목표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중앙은행이 직접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운용 목표로는 단기 시장 금리,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콜 금리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용 목표를 단기 시장 금리를 채택하고 있다 해서 금리 중심의 운영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종합하면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 목표제 하에서 단기 시장 금리를 운용 목표로 활용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정하면 이길물 콜 금리가 그 기준금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공개시장 운용 등 정책 수단을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통화정책 수단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은 통화정책 수단으로 공개시장 운용, 지급준비제도, 여수신제도 등을 활용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콜금리를 기준금리 수준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의 주제인 공개시장 운영이라 하면 중앙은행이 금융시장에서 증권 매매 등을 통해 금리나 유동성을 조절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유동성 조절을 통해서 콜금리가 기준금리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유도하고 있는데 이때 콜금리는 금융기관의 지급준비금에 의해서 지급준비금 과부족에 의해서 주로 영향을 받습니다. 즉 지급준비제도에 따른 금융기관의 지급준비금 수요와 본원 통화를 통한 지급준비금 공급 간의 과부족 정도를 공개시장 운용을 통해서 해소함으로써 콜금리를 안정적인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한국은행은 나와 있는 것처럼 여수신 제도도 활용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자금 조정 대출 및 예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동 제도는 금융기관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부족 자금을 차입하거나 여유 자금을 예치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하는데 그 금리는 기준금리의 플러스 마이너스 1%포인트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자금조정 대출 및 예금금리 제도의 그 금리는 결과적으로 콜금리 변동의 상한 및 하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콜금리가 자금조정 대출 금리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콜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는 수요가 줄어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콜금리가 자금조정 예금 금리를 하회하게 될 경우에는 콜 시장에서 자금을 운용하고자 하는 수요가 또 줄어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재와 같이 기준금리가 1%를 하회할 때는 이 기준금리 더하기 1%포인트
플러스 마이너스 1%포인트가 좀 과하다.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자금 조정 대출 금리는 더하기 1%포인트가 아니라 기준금리의 2배, 그리고 자금 조정 예금 금리는 0%로 운영됩니다. 기준금리가 1%를 밑도는데 빼기 1%포인트를 하면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어서 이 경우에는 자금 조정 예금 금리를 0%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2장은 그 통화정책 수단 중에서 공개시장 운영을 제외하고 지급준비제도랑 여수신제도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 지급준비제도에 대해서만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급준비제도란 금융기관한테 그 예금과 같은 부채에 대해서 일정 비율, 즉 지급준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그걸 지급준비금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예치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당초 이 제도는 금융기관의 예금자의 예금 인출 요구에 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였는데요. 1930년대 이후 지급준비율 변경을 통해서 본원통화, 즉 중앙은행의 화폐 공급량인 본원통화의 규모를 조정할 수 있게 되고 결국 시중 통화량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요한 유동성 조절 수단으로 활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그다음 법정 지급 준비율, 그래서 예금 종류별로 0에서 7%가 적용되는데 이거는 어떤 자금 입출의 변동성이 큰 예금에 대해서는 높은 지급 준비율, 안정적인 자금 유출입이 잦지 않은 예금에 대해서는 낮은 지급 준비율을 부과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기 저축성 예금에 대해서는 0%, 정기 예금 적금에 대해서는 2%, 수시 입출식 예금은 가장 높은 7%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이 밑에 지급준비금 계산기관과 지급준비금 적립기관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일단 지급준비금 계산기관은 매월 1일에서 말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지급준비금 적립기간은 2월, 그러니까 그 다음 달 둘째 주 목요일부터 2월, 그러니까 다다음 달 둘째 주 수요일까지입니다. 즉 개별 금융기관은 지급준비금 계산기관인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예금 종류별 평균 잔액에 해당 지급준비율을 곱해서 법정 필요지급준비금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그 금액만큼을 지급준비금 적립기간인 2월 둘째 주 목요일부터 2월 둘째 주 수요일까지 한국은행의 당좌 예금 계좌에 평균 잔액 기준으로 보유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각 금융기관들이 강제로 보유해야 되는 지급준비금에 대해서 이자를 부과하는지 여부는 각 국가마다 다른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현재 이자를 지준 예치금에 대해 이자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서 금융기관들은 어떤 자금의 기회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급준비금을 가급적 그 법정 필요 지급준비금만큼 딱 맞게 최소한으로 보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통화정책의 그 수단 중 하나인 여수신 제도에 대한 슬라이드인데요. 이거는 나중에 보시고 여기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오늘부터 이제 이 슬라이드부터 오늘의 핵심 주제인 공개시장 운영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개시장 운영, 영어로는 오픈 마켓 오퍼레이션, 그래서 OMO라고 하는데요. 공개시장 운영 이렇게 좀 단어가 길어서 그냥 OMO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개념을 살펴보시면 단기금융시장이나 채권시장 등 공개시장에서 금융기관을 상대로 국공채 등 유가증권 매매 등을 통해 통화량이나 시장금리를 조절하는 정책수단입니다. 그리고 통화정책수단 중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타 대출제도나 그런 여수신 제도에 비해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공개시장이란 이게 좀 말이 좀 어색할 수 있는데요. 구매 의사와 구매력만 있다면 누구나 참여해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매매할 수 있는 시장을 공개시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금융기관은 지급준비제도에 의해 지급준비금, 즉 통상 줄여서 지준이라고 하는데요. 지준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게 됩니다. 중앙은행은 이러한 지준 수요에 상응하는 본원 통화를 독점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시장 금리를 조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별 금융기관들은 지급준비금이 모자라거나 남을 경우에 다른 금융기관이나 중앙은행과의 거래를 통해서 이를 해소해야 합니다. 이때 중앙은행은 공개시장에서 금융기관을 상대로 국공채 등을 사고 팝니다. 그래서 부족 자금을 공급하거나 여유 자금을 흡수하게 되고 그래서 통화량이나 금리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한국은행 운영 목표인 콜금리는 주로 은행의 지준 과부족 정도에 의해서 변동을 하게 되고 한국은행이 공개시장 운영, 즉 OMO를 통해서 지준 과부족 정도를 해소를 해줌으로써 콜금리가 기준금리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유도하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이 경상수지 흑자 지속 등에 대응한 한국은행의 외환 매입 등으로 본원 통화가 공급되면서 지준이 초과 공급되는 구조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한국은행의 OMO는 초과 지준을 흡수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공개시장 운영의 역사는 비교적 짧다고 하겠습니다. 보시면 맨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OMO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금융시장의 발달 정도가 높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신흥시장국들은 처음에 여수신 제도라든지 지급준비제도에 의해서 이제 통화정책 수단을 활용을 하다가 금융시장이 어느 정도 발전하게 되면 OMO에 더 의존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OMO는 통상 1980년대 들어서 금융 자유화와 금융 혁신의 진전으로 금융시장이 발전이 가속되고 나서 비로소 여러 나라에서 중요한 통화정책 수단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비록 출발은 이처럼 늦었지만 이 OMO는 현재 가장 중요한 통화정책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타 지급준비금 제도라든지 여수신 제도 등 다른 통화정책 수단에 비해서 여러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보시면 능동적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여수신 제도, 대출 제도는 중앙은행이 능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정해진 대출 조건 하에서 금융기관이 신청을 하게 되면 그제서야 작동되게 되는 수동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OMO는 중앙은행이 자기 주도하에 능동적으로 유동성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축적이라는 장점이 있는데요. 지급준비 제도 같으면 지급준비율을 소폭만 변경을 하게 돼도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력이 굉장히 크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수시로 조정하기가 어려운데요. 이에 반해서 이 OMO는 정책당국 필요에 따라서 실시 시기라든지 운영 규모 및 조건 등을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속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대출 제도라든지 지급준비 제도는 그것을 개정하는데 어떤 규정 개정이라는 행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데 이 OMO는 중앙은행과 시장 간의 즉각적인 매매 거래로 절차가 시작되고 종결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시장 친화적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건 공개 시장 운영이기 때문에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금융시장에서 시장 메커니즘에 따라 수행된다는 점에서 시장 친화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그림은 이제 한국은행이 아까 말씀드린 거를 좀 그냥 시각한 건데요. 한국은행이 공개시장 운영을 통해서 지준 과부족을 해소하고 그래서 초단기 시장 금리인 콜금리가 기준금리와 유사한 수준에서 움직이도록 유도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해 본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좀 더 구체적으로 지준 과부족이 무엇인지, 지준 공급의
변동 요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지중 과부족이 발생하게 되면 콜 금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한국은행이 지중 과부족을 어떤 수단을 통해서 조절하는지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급준비금 과부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금융기관은 매월 법정 필요지급준비금, 즉 줄여서 필요지준이라고 하는데요. 이 규모를 계산해서 해당 금액만큼을 적립기간 중에 평잔 기준으로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지준 계산 기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매월 1일에서 말일까지입니다. 동기간 중 예금 종류별 평균 잔액, 즉 평잔에 해당되는 지급 준비율을 곱해서 그 해당되는 금액만큼을 지준 적립 기간인 2월 둘째 주 목요일에서 2월 둘째 주 수요일까지 한국은행의 당좌 예치금 계좌에 평균 잔액 기준으로 보유해야 합니다. 이러한 지준 수요, 즉 필요 지준은 매월 말 직후에 금융기관의 어떤 예금 규모와 함께 곧바로 확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이런 지준 수요와 달리 금융기관이 한국은행 당좌예금 계좌에 쌓아둔 예치금, 즉 지준 예치금, 그리고 이걸 실제 지준이라고 하는데요. 그 실제 지준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수시로 변동하게 됩니다. 해서 지준 수요와 지준 공급 간의 격차, 지준 과부족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다음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이제 지준 공급, 즉 실제 지준인 지준 예치금이 어떤 요인에 의해서 변동하는지를 보겠습니다. 크게 보면 정부 부문, 민간 부문, 국외 부문, 현금 통화, 유동성 조절 이렇게 해서 다섯 분야로부터 영향을 받는데요. 먼저 정부 부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은행은 이 정부의 은행, 말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중앙은행은 정부의 은행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내에는 정부의 당좌 예금 계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정부가 재정 집행을 위해서 건설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고자 한다면 한국은행은 해당 금액을 정부의 당좌예금 계좌에서 한국은행 내에 개설된 건설업체 거래은행의 당좌 계좌로 이동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거래은행은 자기 거래은행 내에 있는 건설업체의 예금 계좌로 공사대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이제 이 과정에서 한국은행 내에 있는 어떤 은행의 해당 은행 당좌예금 잔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준 예치금이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에 보시면 재정 집행을 하면 정부 예금이 감소하고 금융기관 예금 당좌 예금은 증가하면서 지준 예치금이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세입 발생, 즉 여러분들이 은행에 가서 세금을 납부한다고 하면 그 돈은 한국은행 내에 개설되어 있는 해당 은행의 당좌예금 계좌에서 정부의 당좌예금 계좌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은행의 지준 예치금은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민간 부문의 경우에는 아까 넘어간 슬라이드에 금융중개지원대출이라고 한국은행이 은행들에게 저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는데요. 그 부분의 변동을 설명하는 용어입니다. 민간 부문의 경우에는 한국은행이 은행들에게 금융중개지원 대출 같은 대출 제도를 통해서 대출을 해주게 되면 그 한국은행이 동 금액만큼의 본원 통화를 발행해서 한국은행 내에 있는 은행들의 당좌 예금 계좌에 입금을 해주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은행의 지준 예치금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런 대출을 환수하게 될 경우에는 지준 예치금은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외 부분을 보면 한국은행은 이 과도한 환율 변동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 달러화, 즉 외환을 금융시장에서 매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달러화 매입대금만큼의 원화를 상대방 은행의 한국은행 당좌예금 계좌에 입금해 주게 됩니다. 해서 지준 예치금이
증가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현금 통화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을 은행에 입금을 하게 되면 민간의 현금 보유는 감소하는 반면에 은행은 그 받은 현금을 한국은행 내에 있는 자신의 당좌 예금 계좌에 입금함으로써 은행의 지준 예치금은 늘어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유동성 조절 부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은행이 발행한 통화안정증권의 만기가 도래한 경우에는 한국은행은 그 채권의 원금과 이자를 해당 채권을 보유한 은행의 한국은행 내 당좌예금 계좌에 송금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준 예치금이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지준 예치금이 어떤 요인에 의해 변동하는지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이런 지준 과부족이 발생했을 때 콜금리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서 이제 위에 그림 보시면은 지준 공급, 즉 지준 예치금이 지준 수요, 즉 필요 지준보다 많을 경우에 은행은 과다 보유한 지준 예치금을 단기 자금 시장에서 콜로 빌려주는 거를 이제 콜론이라고 하는데요. 콜 시장에서 운용하고자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준 예치금에 이자를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은행들이 필요 지준만큼만 이렇게 보유하려고 하고 나머지는 수익 창출을 위해서 운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지준 공급이 이렇게 많으면 자금 운용을 위한 어떤 콜 시장에서의 콜 공급, 콜론이 증가하면서 콜 금리가 하락 압력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아래 그림처럼 지준 공급보다 지준 수요가 많게 되면 단기 자금 시장인 콜 시장에서 콜 자금 수요, 이제 콜머니가 증가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콜 금리는 상승 압력을 받게 됩니다. 이 밑에 그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준 과부족, 유동성 수급 불균형이 발생을 하게 되면 한국은행이 OM을 통해서 이 지준 과부족을 해소하고 해서 콜금리가 기준금리 수준에서 움직이게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나타낸 그림입니다.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림에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엔 좀 더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표는 시장운영팀에서 매일 작성하고 있는 한국은행 시장운용팀에서 매일 작성하고 있는 지중 전망표를 아주 단순화시켜 놓은 것입니다. 참고로 이는 이제 이해를 돕고자 임의로 설정한 예시임을 말씀드립니다. 여기 이제 전망표를 보시면 이제 외생적 요인에서 정부 부문, 요 원천세 납부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금 납부는 지준 공급 감소 요인인데요. 이게 2조가 잡혀 있고요. 또한 민간 부문에서 여기 민간 보유 현금이 1,000억 원 맨 밑에 늘어나면서 지준 예치금이 축소될 전망입니다. 반면에 요 금융중개지원대출 900억 원, 통화증권이자 100억 원이 지급되면서 지준 공급 1,000억 원어치가 공급될 전망입니다. 요거를 전체를 더해보면 이 외생적 요인 부분은 한 2조 원의 외생적 요인에서는 2조 원의 지준 공급 감소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요 유동성 그 밑에 유동성 조절 만기 요인을 보시면 한국은행이 발행한 통화안정증권 1조 원의 만기 도래가 있고 그다음 RP 매각을 했던 이거 좀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만기가 도래하면서 총 4조 5천억의 지준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면 이 외생적 요인은 마이너스 2조 원, 유동성 조절 요인은 플러스 4.5조 원 해서 오늘 금일 예상 지준 증감은 2.5조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전날 지준 규모를 보니까 37.5조 원이 초과 지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치면
금일 예상 지준 규모는 40조 원으로 전망이 되고요. 그다음에 필요 지준 규모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37조 원으로 정해졌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 예금 규모에 따라서. 그러면 공급은 40조 원, 필요 지준은 37조 원 해서 당일 지준은 3조 원의 초과 지준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거기다가 한국은행이 뭐 여러 가지 상황을 보니까 1조 원 정도는 더 초과 공급이 될 것 같다 해서 그러면 오늘은 4조 원을 흡수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게 이 표의 내용입니다. 예, 지금부터는 이 슬라이드부터는 이제 공개시장 운영이 어떤 과정을 거쳐 현실에서 실시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시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년에 8차례, 그러니까 1년에 3, 6, 9, 12월을 제외하고 8차례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10월에는 며칠 전인 13일에 이제 기준금리 10월에는 며칠 전에 이제 기준금리 결정이 있었는데요. 참고로 현재 이제 기준금리는 0.75%입니다. 그리고 이제 필요지준 확정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은행별 예금 상황을 파악해서 지준 적립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이제 필요 지준을 사전에 확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준 공급 규모를 전망을 합니다. 향후 적립 기간 중에 변동하게 될 지준 공급 상황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 부문, 국외 부문, 민간 부문, 기타 부문 등등등 해서 전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준 전망에 기초해서 필요 지준보다 지준 공급이 많을 경우에는 초과 유동성을 흡수하는 방향으로, 그다음에 지준 공급이 지준 수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부족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향으로 공개 시장 운영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때 이 공개 시장 운영을 할 때 이 일반적으로 중장기 요인에 대해서는 만기가 긴 통화안정증권으로 대응을 하고 단기적 요인에 대해서는 만기가 상대적으로 짧은 RP 매매라든지 통화안정 계정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체적 수단에 대해서는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개시장 운영 규모를 결정하는 게 그냥 일회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금융시장 상황이라든지 금리 등을 보면서 수시로 정보를 업데이트해서 매일매일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슬라이드와 이 슬라이드는 말씀드린 거라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데요. 이 지준 수요는 지준 계산 기간이 지나고 나면 딱 확정이 되는 거고, 이 지준 수요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평잔 개념으로 지준 적립 기간 중에 이렇게 보유를 해야 됩니다. 지준 공급, 즉 실제 지준 예치금은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이렇게 변동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통상 지준 수요보다 지준 공급이 많은 상황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통상적으로 위에서 움직이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준 공급이 평잔으로 보면 이 지준 수요보다 이렇게 이 위에 있는 상황이고, 이 부분을 이제 흡수를 해야 되는 규모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시계열, 2000년 이후 시계열을 본 건데요. 이 빨간색이 필요 지준 규모, 이 파란색 부분이 유동성 조절 필요 규모입니다. 즉 지준 수요, 필요 지준은 요만큼이고 전체 지준 공급, 실제 지준 예치금은 이 파란색 부분과 빨간색 부분을 합친 이 전체입니다. 그래서 전체에서 필요 지준을 뺀 부분이 유동성 조절 필요 규모, 즉 흡수해야 할 규모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한국은행의 공개시장 운영은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금융시장에서 금융기관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즉 한국은행이 OMO를 하기 위해서는 거래 상대방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한국은행은 1년에 한 번, 매년 7월에 OMO 대상기관, 공개시장 운영 대상기관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 선정 기준은 이 슬라이드 맨 밑에 있는 것처럼 일정 요건이 있는데요. 재무 건전성 최저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 중에서
공개 시장 운영 참여 실적이나 뭐 거래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왜 그러면 공개 시장 운영을 전체 금융기관 대상으로 하면 되지 뭐 이렇게 꼭 선정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건 뭐 생각하기 나름일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대상 기관을 선정함으로써 그 대상 기관에 어떤 희소성을 부여해서 그들을 통해서 한국은행이 시장 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개 시장 입찰에 적극적으로 독려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중앙은행이 모든 금융기관, 선정기관이 아니라 모든 금융기관과 거래를 하게 되면 어떤 금융기관 간의 거래, 중앙은행과 금융기관 말고 금융기관 간의 거래가 좀 제약될 우려도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보시면 이건 이제 올해 7월에 선정한 건데요. OMO 대상기관 현황 그래서 세 파트로 구분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통화정책 유동성 조절 수단별로 통한증권, RP매매, 뭐 증권 대차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이렇게 구분해서 선정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개 시장 운영의 어떤 실제 운영과 관련된 내용을 좀 개괄적으로 좀 살펴봤는데요.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변경하면 콜금리는 어떤 식으로 변동할까요? 라는 게 질문인데요.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변경하면 단기자금 시장에서 콜금리는 즉각 기준금리 수준으로 조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시장 참가자들은 콜금리가 기준금리 수준과 괴리될 경우에 한국은행이 OMO를 통해서 유동성 규모를 조절할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시간이 필요하고 어떤 액션이 필요한 게 아니라 기준금리를 금통위가 조절을 하게 되면 한국은행의 어떤 신뢰에 기반을 해서 즉각적으로 그렇게 콜금리가 기준금리 수준으로 조정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조금 앞에서 말씀드린 거긴 한데요. 콜금리에 상하하는, 그러니까 콜금리가 얼마나 올라갈 수 있고 얼마나 내려갈 수 있을까요? 라는 게 질문입니다. 말했지만 한국은행의 여수신 제도 중에 자금조정 대출과 자금조정 예금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 대비 1%포인트 플러스 마이너스 1%포인트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동금리가 콜금리에 상하한 금리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콜금리 아까 말씀드렸지만 콜금리가 자금조정 대출금리를 넘어서 형성되게 되면 콜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을 하지 않고 자금조정 대출을 활용할 수요가 생기게 됩니다. 또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콜금리 상하는 자금조정 대출금리와 예금금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지준 마감일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준 마감일은 아까 말씀드린 지준 적립 기간의 마지막 날, 즉 2월 둘째 주 수요일을 의미합니다.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 지준 적립 기간에 평잔 기준으로 딱 그 지준을 보유하면 되는 필요 지준만큼을 보유하면 되는데요. 이 좌측 그림처럼 매일매일 똑같은 필요 지준을 매일매일 이렇게 보유할 수도 있고 우측 그림처럼 필요 지준보다 많게 보유했다가 적게 보유했다가 해서 평잔으로 맞출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 은행들은 지준 마감 시에 지준 과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준 예치금이 자기들 실제 가진 지준이 필요 지준보다 많으면 무수익 예치, 그러니까 돈이 안 되는 자금을 괜히 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유인이 없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필요 지준보다 적게 보유하게 되면 법정 과태금을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또 필요 지준을 지준 예치금을 필요 지준보다는 많게 또는 딱 맞게 보유할 유인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 콜 시장에서 이런 조절이 안 되면 자금 조정 대출이라든지 자금 조정 예금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우에는 아까 본 것처럼 금리 수준이 시장 금리보다 훨씬 불리합니다. 대출의 경우에는 기준금리보다 1%포인트 높은 금리로 대출 받아야 되고, 예금할 때는 기준금리보다도 1%포인트 낮은 금리로 예금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활용할 유인은 없게 됩니다. 그래서 통상 콜 시장에서 그런 어떤 지준 과부족을 조절을 할 유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금리를 떠나서 이제 어떤 은행이 자금 조정 대출을 이용하게 되면 외부에서 혹시 저 은행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은행들은 지준 과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콜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고 운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관련된 언론 기사를 한번 첨부해 본 건데요. 2017년 기사입니다. 그래서 지준 마감과 관련된 기사인데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요 위에서 세 번째 문단을 보시면 한국은행은 29일 비정례 공개시장 운영을 시행한다. 장기간 연휴에 따른 은행의 지준관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밑에서 하나, 둘, 세 번째 문단 보시면 열흘 동안 지준이 한꺼번에 쌓이는 데다 연휴가 끝난 직후에는 짧은 기간 동안 지준 마감을 해야 된다. 그래서 뭐 어려움이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먼저 이 달력을 보시면 달력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연두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지준 마감일이고요. 이때가 9월 30일 토요일부터 10월 9일까지 열흘인가가 이제 추석 연휴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금요일 날 어떤 초과 지준이 예를 1조 원 쌓였다. 그러면 어떻게 해볼 도리 없이 10일 동안 매일매일 1조씩의 초과 지준을 보유하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연휴가 끝나고 나면 이틀 만에 지준 마감일이 도래하면서 그 안에 모든 걸 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연휴가 시작되기 전인 9월 29일에 비정례적인 어떤 그 수단, 비정례 통한 계정 입찰을 통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요거는 이제 기사랑은 관계없고요. 그냥 표시한 건데 이때는 2019년 2월 상황이었고 2월 6일이 지준 마감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지준 마감일이 빨간색, 즉 연휴 기간이었는데요. 연휴가 지속되는 도중에 지준 마감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휴라고 하더라도 이제 지준 마감일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2월 1일 마지막 그 지준 마감일 전 마지막 영업일인 2월 1일 발생되는 지준 과부족 효과가 2월 2일부터 계속 6일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선제적으로 다 조정할 필요가 있었고 해서 한국은행이 31일 날 정례 RP 매각을 통해서 선제적으로 지준 관리를 한 바 있습니다. 예, 이제 이번부터는 이제 공개 시장 운영의 수단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통한증권, 증권매매, 증권매매는 단순 매매와 RP 매매가 있고요. 그 다음에 통한계정 예치, 이렇게 세 종류의 유동성 조절 수단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이 통한증권은 상대적으로 만기가 길기 때문에 이 장기 유동성 조절에 활용이 되고 RP 매매나 통화안정 계정 예치는 상대적으로 만기가 짧기 때문에 단기 유동성 조절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식을 보시면 공모 방식, 상대 매출 이런 게 있는데요. 이제 공모 방식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 크게 경쟁 입찰, 모집, 일반 매출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낙찰 물량을 배분하는 방식의 차이가 있는 건데요. 먼저 경쟁 입찰이라는 건 가장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참가 기간의 응찰 금리에 따라서 낙찰 물량을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금리 수준을 적어내면 그 금리 수준을 보고 낙찰 물량을 배분하는 방식이고요. 모집은 이제 응찰 기관들이 금리를 적어내는 건 아니고요. 금리는 사전에 정해져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정해서 사전에 공고를 하고 그 금리로 막 금액을 응찰을 합니다. 저는 이 금액에 얼마를 사겠습니다. 받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 그 금액에 비례해서 낙찰
낙찰 물량을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경쟁 입찰은 응찰 금리에 따라서 배분을 하고 모집은 사전에 공고된 모집 금리로 발행을 하는데 참가 기관의 어떤 응찰 기관의 응찰 금액에 따라서 배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일반 매출의 경우는 이제 신청 순서에 따라서 배분을 하는 건데요. 이 방식은 2009년 6월 이후로는 활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이제 통화안정증권 가장 이 공개시장 운영 수단 중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통화안정증권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화안정증권은 간단히 말하면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채무증서 즉 채권이고 1961년부터 발행되었습니다. 주로 이제 경쟁 입찰이나 아까 말씀드린 모집 방식으로 발행되고 있습니다. 이때 경쟁 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아까 응찰 금리에 따라서 낙찰 물량을 배분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그 응찰 금리에 따라서 낙찰 물량을 배분한다 이랬는데 그 적용할 금리를 모든 기관들한테 동일한 낙찰 금리를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각각 기관이 적어낸 금리를 적용할 것인지에 따라서 이게 좀 달라지는데요. 이제 모든 기관에 단일한 금리를 적용해 주는 걸 단일금리 방식, 그리고 각 기관이 적어낸 금리를 적용하는 것을 복수금리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안 헷갈리냐면 일반적으로 한국은행이 유동성을 흡수할 때는 단일금리 방식, 그리고 유동성을 공급할 때는 복수금리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한증권을 여기 보시면 발행할 때 이건 발행을 얘기하는 건데요. 단일금리 방식 적용 이렇게 돼 있는데 통한증권을 발행하는 건 유동성을 흡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일금리 방식이 적용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시고 그래서 통한증권을 발행 만기별로 보면 할인채 10종류, 할인채는 이제 이자를 주는 게 아니라 액면가보다 싸게 발행해서 만기 때 액면가만큼을 돌려주는 채권을 할인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표채는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그래서 할인채 규정상 할인채 10종류, 이표채 4종류 해서 총 14종류가 있는데요. 현재 주로 발행하는 건 91일물, 요거는 할인채고요. 나머지 이표채 3개, 1년물, 2년물, 3년물이 현재 발행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요 3년물은 이제 어떤 시장 상황 변화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금년 6월에 첫 도입을 했고 얼마 전인 9월에 처음으로 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5월부터는 통안증권, 통화안정증권 줄여서 통안증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통안증권 계획을 월 단위로 사전에 시장에 공고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월별 이 발행 계획이 이제 언론에 실린 그런 기사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9월 통한증권 발행 계획에 관한 공고 내용인데요. 그래서 보시면 2년 요 발행 만기 칼럼을 보시면 2년 91일, 1년 91일, 3년으로 해서 이게 91일불 할인채 하나, 1, 2, 3 이표채 셋 이렇게 발행되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 경쟁 입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응찰 금리에 따라서 낙찰 물량을 배분하는 거다. 그리고 이때는 단일 금리 방식이 적용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요 모집이라고 있는데요. 요거는 조금 전에 모집은 사전에 공고된 금리를 정해 놓고 이제 응찰 금액에 비례해서 낙찰 물량을 배분하는 방식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요 1년물, 2년물 모집 제도는 이제 OMO 대상 기관, 이제 공개시장 운영 대상 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시장 금리보다 약간 높은 금리로 통한증권을 발행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 주석을 보시면 통합 발행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 발행일이 뭐 언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제 통합 발행이라는 거는 이제 채권의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서 일정 기간 발행되는 채권의 만기라든지 표면금리 같은 발행 조건을 일치시켜서 발행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통한증권 1년물은 2개월, 2년물은 3개월, 3년물은 6개월 단위로 통합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유동성 제고가 되는 효과는 있는데 이제 특정 시점에 이제 만기가 집중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정 기간 동안 발행된 채권들의 이제 만기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완화해 주기 위해서 발행 채권의 일정 부분은 이제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미리 조기에 이렇게 상환 다시 사주는 거죠. 미리 조기에 상환하는 통한증권 조기 상환 제도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 수단 증권 매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권 매매는 슬라이드 보시듯이 단순 매매와 환매 조건부 매매, 즉 RP 매매라고 하는데요. 그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단순 매매는 그냥 말 그대로 채권을 사고 파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은 증권을 단순 매각할 수도 있고 단순 매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행이 보유한 국고채를 시장에 단순 매각을 한다. 그러면 유동성을 흡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경우에는 유동성 조절의 측면만 생각하면 통화안정증권 발행과 차이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통상 단순 매각은 실시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통화안정증권 발행을 하면 되니까 증권 단순 매입만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이러한 단순 매입은 RP 매각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채권이 있어야 되니까 RP 매각 대상 증권을 확충한다든지 아니면 채권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비정례적으로 이렇게 단순 매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증권을 단순 매입하는 것은 유동성을 공급하는 거기 때문에 통한증권 발행과 달리 복수금리 방식이 적용됩니다. 여기 조금 내용이 어려울 수는 있는데요. 나중에 한번 자료를 보실 때 그냥 상기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코로나19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에 대응해서 어떤 시장금리 변동성 완화 등을 위해서 한국은행이 국고채 단순 매입을 크게 확대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도 나오겠지만 20년 3월에서 21년 6월 중에 총 17조 원의 국고채를 매입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한국은행이 국고채를 단순 매입했던 그거와 관련된 기사입니다. 보시면 이게 작년 3월 19일 기사인데요. 이제 코로나19로 이제 채권 시장 어떤 심리가 많이 훼손되면서 시장 금리가 상당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은 채권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국고채를 1.5조 원 매입하기로 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은 이제 RP 매매, 환매 조건부 증권 매매, RP 매매에 관한 내용입니다. RP 매매는 이제 OMO 공개 시장 운영에 있어서 가장 활발히 사용되는 수단 중 하나인데요. 아까 살펴본 단순 매매와는 좀 다릅니다. 단순 매매는 진짜 사고 팔면 끝인데요. 요거는 일정 기간 후에 다시 사드릴 걸 조건으로 매각한다든지 반대로 일정 기간 후에 다시 매각한다는 조건으로 산다든지 이런 거래를 환매 조건부 매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RP 매각이라고 하면 일단 매각을 하는 건데 일정 기간 후에 다시 매입을 하겠다라는 조건 하에 매각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매각할 때는 매각은 일단 우리가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판 거기 때문에 그 매각 당시에는 유동성을 흡수하게 되고 만기가 도래하면 처음 조건에 따라서 다시 되팔기 때문에 되사기 때문에 유동성은 만기일에는 다시 공급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성을 일단 거래 당시에 유동성을 흡수하고자 한다. 그러면 RP 매각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유동성을 공급을 하고 싶다. 그럼 RP 매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통한증권 RP 매매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보면 이제 7일물 정례 RP 매각, 그러니까 만기가 7일인 그런 RP 매매를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통화안정증권 발행과 함께 이 7일물 RP 매각이 가장 활발히 사용되는 공개시장 운영 수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7일물 RP 매각은 사전에 금리를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고금리로 이제 응찰 금액을 받고 그 응찰 금액에 따라서 배분을 하는 건데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사전에 정해진 금리다. 그래서 모집 방식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어떤 금리냐면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한 기준금리를 고정금리로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통상 RP 매각을 통해서 이제 유동성을 흡수하는 방향으로 OMO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과 비슷하게 코로나 시기에는 워낙 이제 시장 상황이 안 좋았기 때문에 유동성을 공급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RP 매입을 2020년 4월부터, 그러니까 작년 4월부터 7월까지 상황인데요. 한시적으로 RP 매입을 정례적으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특이했던 건 전액 공급 방식 RP 매입이라 그래서 이렇게 사전에 정해진 물량만큼을 배분한 게 아니라 자금 수요가 있어서 적격 담보를 들고 온 기관한테는 원하는 만큼 무제한으로 자금을 공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액 공급 방식 RP 매입이다. 이렇게 불렸습니다. 아주 이처럼 이렇게 RP 매매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통화안정증권 발행과 함께 가장 주요한 OMO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요. 그 중에 보시면 우선 증권을 담보로 설정하는 거래이기 때문에 신용 리스크가 적습니다. 상대방이 거래 이행을 안 해도 담보로 증권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신용 리스크가 작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유동성 상황에 따라서 그 규모나 만기 금리 등을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가 있다는 이점도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전액 공급 방식 RP 매입에 관한 작년 3월 기사인데요. 한국은행 보시면 잘 안 보이시는데 나중에 보시면 한국은행 역사상 최초로 도입했다. 그러면서 통상적인 어떤 방식과는 달리 정해진 금리로 응찰한 금액 모두를 전액 공급했다. 그래서 무제한, 정식 명칭은 전액 공급 방식 RP였습니다만 무제한 RP 매입이다. 한국판 양적 완화다라는 별칭으로도 불렸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공개시장 운영 수단 중 마지막 수단이 통화안정 계정이라는 게 있는데요. 통화안정 계정은 쉽게 말하면 은행들이 한국은행에 이제 예치할 수 있는 예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초에는 여기 써 있는 대로 67년 3월에 강제 예치 방식으로 도입됐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유동성을 흡수할 필요가 있으면 각 은행들한테 얼마 예치하라, 이렇게 강제하는 방식이었는데요. 10년 전쯤이죠. 2010년 10월에 이제 경쟁 입찰 방식, 시장 친화적인 경쟁 입찰 방식이 도입된 후로는 이제 그 강제 예치 방식은 쓰이지 않고 경쟁 입찰 방식으로만 실시되고 있습니다.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동성을 흡수하는 거니까 단일 금리 방식이 적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통한 계정은 이제 예금은행만 한국은행에 예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대상 기관은 증권사 이런 기관은 아니고 이제 은행, RP 매매 대상 기관으로 선정된 기관 중에서 증권사를 제외하고 은행만이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증권 대차라는 게 있는데요. 대차라는 건, 증권 대차라는 건 말 그대로 이제 증권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근데 이건 2011년 12월에 유동성 조절의 효율성 제고, 또 금융불안 시 대응수단 확충 등을 위해 도입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유동성 조절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 이제 한국은행이 RP 매각을 통해서 유동성을 흡수하고 싶은데 RP 매각을 위해서 채권을 먼저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한국은행이. 근데 그 채권 보유량이 충분치 않을 때 이 증권 대차 제도 중에서 이제 증권을 차입해서 요 RP 매각용 대상 증권을 확충할 수 있는 그런 길이 하나 더 생긴 겁니다. 그래서 유동성 조절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도입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금융 불안 시 대응 수단 확충을 했는데 이제 금융기관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국고채를 금융기관에 빌려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빌린 금융기관들이 그 빌린 보유 그 국고채를 활용을 해서 뭐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금융 불안 시 대응 수단 확충 차원에서 뭐 도입을 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이제 공개시장 운영 현황 그렇게 돼 있는데요. 구체적인 뭐 통계라 그럴까요? 그런 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아까 한국은행 공개시장 운영에 대해서 말하면서 콜금리가 기준금리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목표다 이렇게 했는데요. 보시면 기준금리 빨간색으로 표시된 기준금리를 중심으로 콜금리가 움직이는 것을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기준금리를 딱 조절하는 순간 콜금리는 뭐 점차적 이렇게 점진적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바로 점프를 해서 같이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유동성 조절 수단별 운영 규모인데요. 말씀드린 통화안정증권, RP매각, 통화안정 계정 수단별로 얼마나 그 활용도가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내는 금액인데 이게 21년 6월까지 나와 있는데요. 그냥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이렇게 대략적으로 보면 통화안정증권이 파란색, 이게 한 발행 잔액이 160조 원 정도고 RP 매각, 요 주황색이 한 11조 원, 그리고 통화안정 계정 초록색이 9조 원 정도 잔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화안정증권이 가장 이제 활발하게 쓰이고 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경상수지 흑자 지속, 우리나라는 경상수지 흑자 지속 등에 따른 기조적인 초과 지중 공급 상황이고 이에 대응해서 기조적으로 유동성을 흡수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어떤 통화안정증권이 꾸준히 일정 수준의 잔액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이 RP 매각이라든지 통한 계정은 그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비교 탄력적으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다만 이건 이제 해당 기간의 말잔이기 때문에 정확한 분석은 이제 평잔 자료를 같이 봐야 되는데요. 대략적인 이제 흐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슬라이드는 이제 지중 공급, 그다음 필요 지준, 유동성 조절 규모에 대한 슬라이드입니다. 이 시점은 지난 2020년 말이고 이거 자료 역시 이제 말잔 기준입니다. 그래서 먼저 지중 공급을 보시면 2020년 말 기준으로 지중 공급 총액이 한 250조 원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에 반해서 지준 수요, 즉 필요 지준은 70조 원. 그래서 유동성을 한 180조 원 흡수해야 되는 상황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가지 수단 통한증권, RP, 통한계정을 통해서 이 180조 원을 흡수를 한 건데요. 그 앞서 말씀드린 숫자 통한 169조, 통한 160조, RP 11, 통한계정 9 하면 그게 한 180조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수단들을 활용해서 이 초과 지준을 흡수했다. 그리고 통한증권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시면 이 세 가지 수단 중에서 한 90% 정도에 육박했다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통한증권과 외환보유액 잔액을 같이 그린 건데요. 거의 비슷한 모양으로 움직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설명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이 돼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국외 부문으로부터의 지중 공급이 꾸준히 늘어났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꾸준히 유입되는 외화를 한국은행이 어떤 환율의 과도한 변동 등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매입을 하게 됐고 원화 유동성 공급이 그에 따라서 계속해서 누적되어 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과 지준이 공급이 됐고 그 부분을 기조적으로 흡수하기 위해서 통화안정증권 또한 이렇게 꾸준히 늘어온 것을 이렇게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외환보유액이 우리 당행 외환보유액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 통화안정증권 잔액도 비슷한 모양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옆에 그림은 이제 20년 말 기준이고 요 만기별로 나타낸 그림입니다. 통화안정증권을 발행 만기분별로 그 비중을 살펴본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 기조적인 초과지중 공급을 흡수해야 되기 때문에 이 조금 만기가 긴 2년물이 한 80%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보시면 여기 91일, 1, 2, 아까 3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182일물이 나와 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3년물은 올해 이제 9월에 첫 발행됐고 182일물은 이제 그동안 이렇게 별로 수요가 충분치 않은 점을 감안해서 3년물을 발행하면서 발행을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82일물은 발행을 안 하고 있고요. 끝으로 요거는 이제 코로나19에 대응한 한국은행의 어떤 시장 안정화 조치를 공개 시장 운영과 관련된 것만 이렇게 정리해 놓은 표입니다. 이건 한국은행 홈페이지에도 관련된 내용이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나중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판 양적 완화라고 했던 전액 공급 방식 RP 매입 제도를 통해서 20년 4월부터 7월까지 19조 정도, 그리고 국고채 단순 매입 통해서 20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한 17조 원 정도를 공급했다. 이 외에도 RP 매매 및 증권 단순 매매의 대상 증권을 확대하고 대상 기관을 확대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치들은 한시적 조치였고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다 예정대로 종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이제 공개 시장 운영이라는 것이 평상시에는 어떤 단기 시장 금리를 안정적 수준에서 관리하기 위한 어떤 유동성 조절 수단으로 기능하지만 코로나19와 같은 금융 불안 시에는 어떤 금융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도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라는 점을 알 수 있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가 공개 시장 운영을 이해하는 데 다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